네,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긴급 진단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환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수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이 바닥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점인데요. 대외적인 변수들 좀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지금 좀 대외 변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어 왔는데 지금 3분기 실적부터 그게 조금 더 현실화된다라는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 지난주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이제 그걸 강화하는 법안 행정을 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중국이 양쪽 다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는 점에서 대외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또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규모 공습을 가한 부분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었고요. 최근 북한은 또한 미사일 도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좀 불확실성들이 높은 대외 변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우리 증시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계속 큰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경기 침체랑 미중 갈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감안을 해보면은 보통은 이제 기업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대비 주가의 수준이 한 9배에서 11배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9배 정도가 되면은 한 2,200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경기 침체나 아니면은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갈등 상황들이 되면은 이거를 하회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려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압력들이 커진다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요. 환율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간다는 거는 과거로 돌이켜 보면은 97년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시기들 때만 올라갔던 환율 레벨 구간까지 올라온 건데 분명히 이거는 글로벌 경제가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최근에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걱정들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받쳐주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CPI가 되겠습니다. 지금 통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또 물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치들 보자면은 CPI 8.1%, 군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한 6.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에 부합을 한다면은 시장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이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과거에 이제 이전 달에 8월 달 물가 지표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물가 지표는 아니지만은 지난주에 미국 고용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시장 예상보다 좋지 않은 지표가 나오면 분명히 흔들리는 게 있었고요. 그러면은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8.1에서 한 8.3 사이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반면에 이제 8.1을 이하로 나오면은 시장이 환호할 거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하루 이틀간의 변동성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 CPI가 어느 정도 레벨로 나오면은 연준이 정책 스탠스를 바꿀 거냐.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기로는 11월 FMC에서 75bp, 그리고 12월 FMC에서 50bp,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25bp, 이 정도로 금리 인상을 착착착 진행할 거다. 이렇게 연준의 전망인데 이거를 바꿀 정도의 충격이 올 수 있냐라고 하면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러면 변동성을 한 차례 키우는 요인이긴 한데 이게 주가 수준을 레벨 다운시키거나 레벨 업시킬 수 있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반응이 있으면은 거꾸로 움직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수치가 나오든지 하루 이틀 변동성을 키우는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변동성을 키웠을 때 대응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를 흔든 것은 또 영국의 이슈였습니다. 영국 지금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권 매입, 지금 매입 조치를 확대를 했는데 그래도 시장 개입은 조만간 끝난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14일에 끝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영국의 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채권 매입 더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요청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앞으로? 뭐 단기 영향은 좋지는 않은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는 게 수급적으로 막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이런 나쁜 상황에서는 최종 내부자가 받쳐준다는 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있지만은 사실 펀더멘탈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냐라고 하면은 항상 시장이랑 맞서는 중앙은행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보통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긴급 국채 매입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받치는 요인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나빠지는 펀더멘탈의 압력이 점점 더 세지면 결국은 방어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긴급 국채 매입은 이런 과도한 감세안 때문에 나온 시장의 움직임을 그냥 받치기 위한 일시적인 거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 글로벌로 뭔가 신용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국도 그랬었고 아니면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국가들을 보면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연준이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이 지역들은 고유한 국가적인 상황 때문에 금리 인상에 동참하지 못하고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국가들이 항상 이런 위험 국가라고 지목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감세안을 되돌리고 그리고 그 감세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었던 이런 국채 매입도 되돌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나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14일 국채 매입 중단 이후에 시장의 불안이 다시금 확대되지는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던 자금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한 번은 밀리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런데 그럼 계속 이거를 계속 받칠 수 있느냐? 받치면은 이 사항들이 다 무사히 넘어갈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한 번 정도 밀리고 나면은 시장이 또 어느 정도 이걸 반영했구나, 이런 이슈들을 반영했구나라는 거를 반영을 하면서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크레딧 스위스 그러니까 유럽의 은행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잖아요. 유럽 은행발 또 금융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구조조정안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또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희는 리스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저 리만 브라더스 상황이랑 이제 네. 사람들이 비교를 하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고민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때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가 왜 손실을 많이 받는지들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다 개별적인 투자 건에서의 되게 실패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파생 상품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이게 얘들만이 아니라 주요 이런 IB들이 투자은행들이 다 같이 많이 들고 있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개별 은행의 리스크는 그 은행에 대해서만 뭐 구조조정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막아내면은 이게 시스템으로 막 확산될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2008년 당시에는 모기지라는 종류의 자산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거를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이 많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만약에 2020년, 21년 당시를 돌이켜봤을 때 버블이 제일 큰 자산이 뭐였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유동화돼 있었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가상자산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가상자산의 유동화가 과거의 모기지처럼 심각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고 있는 대거의 손실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게 위기로 전이될 수 있어. 개별 회사 입장에서의 당연히 유동성 위험이라는 건 있지만은 이게 시장 전반에서 현금이 말라간다라는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위험 자산을 다 통해하는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팀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신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을 확대를 할 수는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뭐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수의 위치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위기가 아닌 순환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아까 제가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한 9배를 하회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순환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서의 밸류에이션 저점은 8배 초반 정도가 많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지금 기업 이익 전망치랑 대비해서 보면은 코스피가 한 2천 초반 정도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여기서 한 2,100 중후반 이 정도 주가에서는 다소간의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고 그 조정을 만드는 압력들이 세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연초 이 코스피가 3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하락한 걸 생각하면은 지금의 하락이 이제 한 8분 응선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기가 바닥에 도달하는 시점보다 주가 조정이 너무 빨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그 JP모건의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도 향후 한 6개에서 9개월 이후에는 경기가 침체에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경기의 저점은 그러면은 한 6에서 9개월 남았고 주가의 저점은 지금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그 기간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반등을 V자로 해서 빠르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주가의 조정 폭 자체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레벨 다운된 상황에서의 기간 조정, 그러니까 바닥권에서의 지루한 그냥 등락 이런 상황들이 상당 기간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하방으로 변동성을 키우더라도 지금 완충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증환펀드 아니겠습니까? 증환펀드가 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은 또 쓸 수 있는 걸까요? 언제쯤 증환펀드가 나오게 될까요? 이제 어제 그 금감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공매도도 금지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공매도나 사실 증환펀드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의 역할은 사실 수급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그러니까 하락하니까 그 하락이 더 버티기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주식을 또 던지고 그 던지는 것 때문에 주식이 또 하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증환펀드가 받치고 공매도를 금지하고 이러면은 이런 게 주식시장을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펀더멘털을 끌어올려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펀더멘털이 저 위에 있는데 그 주가가 그걸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증환펀드를 받친다는 건 자금을 낭비만 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레벨이면은 적정하다 내지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그냥 악재를 반영했을 때 실질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드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점을 한 2천 초반 이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정도까지는 그래 이게 펀더멘털이 나빠졌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그 위에서 받친다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깨고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중요하지 않고 빠지니까 일단은 팔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한 2천이 깨지면서도 하락이 안 멈추면 그때는 그런 조치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때 그런 조치들이 나와주면은 실질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레벨에서 당장 이게 나온다고 해서 그럼 2,200이 지켜지겠네?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NH투자증권의 김영환 투자전략팀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